그리고 이 영아기 때 꿀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꿀이나 견과류, 복숭아 이런 것들은 이제 알러지를 유발하기 때문에 생후 1년 이후에 보통 한 먹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기와 학령정기 때, 이때는 영아기 때보다는 조금 칼로리 요구량은 적어져요. 그러니까 신체에 비해서 칼로리 요구량 적어지는 대신에 이 단백질하고 칼슘, 인 이러한 것도 요구됩니다. 몸이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취학기 아동. 취학기 아동은 하루에 뭐 1000에서 1600칼로리 정도 균형 있는 음식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고요. 수분도 하루에 1.7리터 정도의 수분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또 풍부한 식단을 제공을 해주는 것이 좋고, 치아가 또 영구치로 바뀌기 때문에 칼슘이나 인, 불소, 비타민 A, D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다음 청소년기는 빠른 성장과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고, 그죠? 그래서 단백질, 칼슘, 아연, 비타민 뭐 이러한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남성하고 여성하고 또 칼로리 차이가 이제 이때부터는 확실하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뭐 여성 같은 경우에는 2000에서 2500칼로리, 남성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기에 2500에서 3000칼로리 정도 열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칼로리를 섭취를 한다. 그럴 때는 뭐 비만이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요즘은 청소년기 비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 반대로 뭐 체중 때문에 너무 고민을 하고 거기에 의식을 해서 신경성 식욕부진 이러한 것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기가 되면은 이제 성장이 멈추죠, 그죠? 성장을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사 과정이 감소되고 칼로리 요구량이 또 점점점 감소됩니다. 그 다음에 임산부 때는 뱃속에 아기가 있기 때문에 칼로리 요구량이 증가가 되고 단백질, 철분, 엽산, 요오드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유할 때 수유부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모유를 제공하기 때문에 임신기보다는 더 또 많은 칼로리 필요합니다. 하루에 300에서 500칼로리. 그래서 수유를 하면은 이 살이 빨리 빠진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칼로리 소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 살이 빠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은 더 이제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칼로리 요구량이 더 저하됩니다. 대사도 느려지고요. 네. 그리고 또 이때 지방 섭취를 더 줄여줘야 됩니다. 노인 때는. 몸에서 지방이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지방은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방 섭취를 줄여줘야 되고 뭐 비타민 D나 비타민 B12, 섬유질, 철분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 시기를 볼게요. 영양 권장량.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사람들이 그 지역이나 집단의 식습관, 생활 방식, 식품의 유용성, 사회적 경제 수준, 신체 활동 등의 기본 요소를 고려를 했을 때 일상적인 우리가 식사를 통해서 장기간 섭취할 때 얻을 수 있는 영양소의 최적 수준을 권장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다음 식품군. 식품군들은 보통 6가지 분류합니다. 곡류, 전분, 채소류 뭐 이런 것들로 해서 6가지를 분류를 해서 다양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류를 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뭐 식품 군별 6가지를 나눴을 때 대표적인 1인 1회 분량 이런 것들도 나오고요. 식품 구성 자전거표 뭐 이렇게 해가지고도 나오네요. 그래서 뭐 한국인을 위한 목표와 지침 이런 것들 보면은 곡류와 뭐 채소, 과일류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섭취를 하고 짠 거 피하고 싱겁게 먹으라고 그러고 그죠? 활동량 늘리고 알맞게 섭취하고 식사를 즐겁게 하고 아침을 꼭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뭐 제한해서 먹고요. 그리고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 준비해서 어, 하고 뭐 우리 뭐 식생활을 즐겨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식품 영양소 표시 성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뭐 음식을 산다거나 뭐 과자를 산다거나 뭘 살 때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채식주의자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뭐 간단하게 나옵니다. 뭐 채식주의자들은 뭐 본인의 신념 때문에 뭐 경제적, 건강적, 종교적, 윤리적, 생태학적 이유로 채식주의자를 선택을 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뭐 엄격하게 풀만 먹는 완전한 비건이 있고, 그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게 있다 그냥 대충 뭐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사실은 중요하진 않습니다. 본인의 신념 때문이기 때문에 뭐 채식하는 사람들은 보통 뭐 음식을 제공할 때 본인이 채식주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참고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의 변화를 볼게요. 영양 과잉, 결핍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일 에너지 요구량을 초과하는 열량 섭취를 하는 것을 영양 과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장된 지방의 양이 증가하면서 과체중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과체중은 만성 건강 문제의 소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영양 결핍은 반대로 일일 에너지 요구량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먹는 영양의 불충분한 섭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적절한 음식 섭취는 음식을 사서 준비하는 능력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뭐 필수 영양소나 균형 잡힌 시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부적절한 지식이나 또 뭐 식사 중 후의 불편함 때문에 또 잘 안 먹을 수도 있고 뭐 연화곤란이라든지 식욕부진, 뭐 오심구토 이런 것들 때문에도 뭐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영양 결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 열량 영양 결핍에 대해서 볼게요. 저개발 국가, 그죠? 기아 상태에 있는 아동에게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열량 섭취가 장기간 결핍된 대상자들, 뭐 암이나 만성질환 대상자들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PCM이라 그러는데 이 PCM의 특징은 내장 단백질, 알부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되고 체중 저하나 근육, 지방이 현저한 소모가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TV 보면 기아 이런 사람들 보잖아요, 그죠? 뭐 기아 난민들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간호 과정을 살펴볼게요. 간호 과정. 이 간호 과정 이제 사정 진단 계획 수행 평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역량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고 지원하는 것은 의사, 영양사, 간호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영양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영양 조사를 볼게요. 영양 조사를 잘 해야 되는데 영양 결핍이나 영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식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장을 보시면 이 간이 영양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난 3개월 동안 섭취는 문제가 없었는지, 체중 감소는 어땠는지, 뭐 신경학적 문제는 없었는지, BMI는 어떤지, 약은 어떻게 드시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자신의 영양 상태에 대해서, 그리고 뭐 건강 상태에 대해서 이런 것들도 물어보고요, 그죠? 위팔 중간 둘레하고 종아리 둘레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영양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조금 조절을 해서 편집을 했는데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간호력을 볼게요. 이 간호력은 이제 우리가 중년 영양 상태에 관해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뭐 구강 구조 때문에 섭취가 어려운지, 뭐 활동 수준, 뭐 식욕이나 체중 변화, 그리고 뭐 움직이는 거, 장보기나 식사 준비 어려움이 있는지, 식품 선택 영향 미치는 문화적이나 종교적 신념이 있는지, 뭐 생활 양상이나 그 경제 상태나 뭐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사용하는데 뭐 약품, 보조식품 이런 것들, 뭐 항암제, 항우울제, 하제 이러한 것들, 투약력까지 다 우리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검진, 피부 상태나 머리카락, 손가락, 손톱, 눈, 점막 이런 것들의 변화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상적인 신체 검사 비교할 수 있는 체계적인 검토 이런 것들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영양결핍에 징후가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체중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사정을 잘 해줘야 됩니다. 정확하게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좋고요. 현재 체중, 그리고 평소의 체중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다음 장에 있는 표인데 밑에 표를 보시면은 평소 체중 그리고 체중 감소 편차 비율의 계산 방법과 해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 체중을 가지고 비교를 했을 때 뭐 영양 결핍이 있다든지 그죠? 혹은 뭐 체중 감소가 의미 있게 있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식이력을 볼게요. 음식물과 액체 이런 것들의 섭취 습관하고 선호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알러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음식에 대한 알러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소화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에 초점을 맞춰서 식이력을 조사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영양 섭취를 계산을 해서 영양 섭취 기준하고 비교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 계측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잠깐 나왔는데 어, 이 비침습적으로 해서 인체의 크기를 수량할 수 있습니다. 뭐 위팔 삼두근, 그냥 우리 삼두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두팔에 삼두에 있는 지방의 주름 두께를 측정을 해서 캘리퍼를 이용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뭐 밀리미터 단위로 계측을 해서 뭐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팔 중간둘레 계측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과 근육, 골격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크게 뭐 절대적인 지표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팔 운동, 그죠? 운동을 하는 사람이 있고 지방을 또 조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근육량이 많은 사람, 뭐 또 지방이 많은 사람, 또 지방이 조절해서 적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생화학 검사가 있어요. CBC, 전율구 검사를 하고, 알부민, 전알부민, 트랜스페린, 전해질, 혈액요소 질소, 뭐 크레아티닌, 그리고 뭐 포도당, 콜레스테롤, 뭐 트리글리세이드 이러한 것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혈청알부민. 혈청알부민은 이제 간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이 알부민입니다. 그래서 이 총 단백보다 단백질의 상태를 더 잘 나타내 줍니다. 네. 정상치는 3.5에서 5.0. 그리고 전알부민은 이제 티록신을 혈액으로 운반해서 비타민 A의 운반 단백질인 레티놀 결합 단백질의 운반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상치는 20에서 50이다. 자, 트랜스페린, 페린이라고 보면 페린 철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분을 운반해주는 거다. 철분과 결합해서 혈장을 통해서 운반되는 운반 단백질이고 내장 단백의 지표가 되는데 정상치는 200 이상이다. 자, 그 다음에 총림프구수. 총림프구수는 면역력을 결정짓는 요소고 정상치는 1500에서 1800. 그리고 지한형, 피하 과민 반응 이런 것들은 세포성 면역을 판단하는 데 쓰이는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항원 접종 후에 48에서 72시간 이내에 직경 10mm 이상의 경결이 있으면 양성 반응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변 요소 질소. 이 요소가 이 소변 중에 한 60에서 9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단백질 섭취 상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죠? 질소가. 그래서 일 평균 요소 배설량은 한 15에서 49g 정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소 평형. 24시간 소변 속에 있는 단백질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4시간 동안 소변을 모읍니다. 네. 모을 수가 있고, 그죠? 그때그때 달라지기 때문에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거기서 질소 평형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 상태 지표가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간호 진단을 내립니다. 영양 불균형, 그죠? 영양 과다가 있고 부족이 있겠죠. 그 다음에 영양 향상 가능성, 영양 과다 위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 활동 지속성 장애, 그죠? 변비나 뭐 이제 자존감 저하나 2차 감염의 위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획을 보면 최적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죠? 건강한 식이 습관을 증진시키고 영양 불량 관련된 합병증도 예방하고 체중을 줄이고 혹은 또 체중을 적정 수준까지 회복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정간호 계획을 좀 볼게요. 이제 특히나 이제 가족의 능력이 중요합니다. 예, 이때는 가족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의 능력을 평가를 하고 재정 자원이나 그리고 가정 건강 서비스 위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퇴원 교육할 때는 대상자하고 가족을 반드시 포함해서 그죠? 가정에서 다른 가족들의 능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함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기, 수행을 하면 이제 시기를 따로따로 줄 수가 있어요. 시기도 종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뭐 일반 시기는 여러분이 그냥 잘 아시는 일반 시기고 조금 변형한 경식, 라이트 다이어트가 있어요. 그것은 뭐 진밥 같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맑은 유동식, 음, 맑은 유동식, 뭐 전 유동식, 연식 이런 것들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 맑은 유동식은 이제 대상자에게 수분과 탄수화물을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맑은 유동식은 대상자에게 수분하고 탄수화물은 제공을 하는데 보통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떤 뭐 특정 수술이나 특히나 이제 위장관계 급성 감염기 때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유동식은 완전한 이렇게 뭐 유동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상온에서 전유동식은 상온에서 이제 체온이나 그리고 뭐 상온에서 체온이나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액체가 되는 그런 음식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이 그릇에 나왔을 때 보면은 뭐랄지 약간 젤라틴처럼 보인다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 체온 때문에 따뜻한 그 입으로 들어가면은 체온 때문에 이제 액체가 되면서 몸으로 잘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위장관 장애가 있는 대상자 혹은 또 고형식이나 반고형식 이런 것들을 섭취하기 힘든 대상자들한테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연식은 이제 씹기가 쉽고 소화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뭐 씹거나 삼키는 연하에 문제가 있는 대상자한테 주로 처방이 돼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또 그 외에는 당뇨식 같은 것도 있고요. 뭐 열량 제한 시기, 뭐 염분 제한 시기, 그 다음에 뭐 무균식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앞장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뭐 시기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그죠? 저체중자, 과체중자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 또 식품 위생과 관련된 교육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맑은 유동식, 전 유동식, 연식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말만 맑은 유동식, 전 유동식, 연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잘 모르는데 이러한 예를 들어서 보시면은 조금 더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제가 전유동식 이야기하면서 상온이나 체온에 의해서 액체가 되는 음식을 했잖아요. 여기는 뭐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병원에서 식단으로 받았을 때, 식이로 받았을 때 약간 제가 말했던 뭐 젤라틴처럼 보인다. 외형적인 거는 뭐 그렇다고 보시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식욕을 촉진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식욕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식욕 부진의 원인을 우리가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것들을 뭐 우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식사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식사 보조를 하기보다는 일단 스스로 먹을 수 있으면 스스로 먹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고요.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 식사 같은 경우는 본인이 먹고 싶어하는 반찬도 있고 뭐 먹고 싶은 순서도 있고 특히나 이제 어, 다른 사람한테 짐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 예.
그리고 음식을 제공을 할 때는 이제 대상자가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의 순서를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걸 먹고 싶냐? 그럼 우선적으로 잘 먹을 수 있는 수준, 위주로 주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식사용 보조기구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보조기구들, 뭐 좁은 것을 못 잡는다. 그러면 손잡이가 넓은 것들을 줄 수가 있고요. 그죠? 뭐 잘 놓친다. 그러면 마찰력이 좀 증가되게 그렇게 해서 또 제공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식사용 보조기구들을 우리가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우리가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들이 나옵니다. 경장 역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경장 역량, 튜브를 통해서 튜브를 삽입해서 위장이나 장관으로 영양소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삼키기 곤란하거나 그리고 식도는 폐쇄되어 있지만 소화력이 있는 대상자들한테 영양을 제공할 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장 역량은 이제 좀 안전하고 그리고 장의 구조하고 기능을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되고 또 좀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비경구 역량, 그러니까 정맥내로 영양을 공급하는 것들에 비해서 조금 더 선호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크고요. 그죠? 또 이 소화기관 내에 음식물이 들어와 있는 거랑 아닌 거랑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이 음식물이 들어와 있는 그 느낌을 받으면 이제 포만감, 배부름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심리적으로 대상자들한테 굉장히 큰 문제를, 그러니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제 입으로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것들 때문에 심리적으로 조금 더 불안해하고 아니면 조금 더 회복되고 이러한 것들의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경장 영양액은 1ml당 1cc당 1칼로리 열량을 내고 조금 더 농축시킨 것도 있어요. 고농도 영양액은 2칼로리 열량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농축시킨 건 언제 쓰느냐? 수분을 많이 줄 수 없는 대상자들한테, 그죠? 수분을 많이 줄 수가 없는 수분 제한식을 줘야 되는 대상자들한테는 똑같은 100cc를 제공하는데, 그죠? 100cc를 제공하는데 어떤 사람은 100칼로리, 어떤 사람은 200칼로리, 그죠? 그래서 수분 제한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조금 그런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먼저 우리가 잘 아는 비위관을 볼게요. 비위관, 이 보통 위관 영양을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영양을 줄 수가 있고, 또 나우지아 보미팅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투약도 할 수 있고, 또 진단적 검사를 하기 위해서 또 복강 내 위장관 내의 감압이나 혹은 세척의 목적으로도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위관을 삽입을 할 때는 코에서 그죠? 귓바퀴 지나서 흉골, 검상돌기까지 길이를 측정해서 우리가 이제 비위관을 삽입을 할 수가 있다. 그죠? 삽입 길이를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시면 비위관의 삽입 길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체격의 사람이면 그러니까 센티미터 표시가 되어 있어요. 길이가 표시되어 있는데 한 65cm 정도 들어가면은 아주 작은 소아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성인은 한 65cm 정도 하면은 위 끝까지 위 이제 식도를 지나서 위에서 12지장 넘어가기 전까지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예. 보통 길이가 코에서 귓볼을 지나서 검상돌기까지 하면 그 정도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삽입할 때는 수용성 윤활제를 바른 다음에 삽입을 하고 호흡 곤란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죠? 자,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할 겁니다. 엑스레이로 확인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죠? 그, 그 엑스레이 찍었을 때 잘 보이는 그런 물질들이 이제 되어 있어요. 비위관에. 자, 그리고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도 위치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뭐, 식사를 주기 전에도, 약물을 투여하기 전에도, 물을 주기 전에도, 그죠? 모든 투약을 하기 전에 위치를 확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이 튜브로 혹은 또 뭐 구강으로 약을 준 다음에 최소한 1시간 있다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좋아요. 왜냐면은
너무 빠르게 확인을 해버리면은 장으로 소장으로 내려가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나 약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다 흡인을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물을 제거를 하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게 아니라 약물을 제거를 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은 1시간이 지난 다음에 확인을 한다. 그리고 또 튜브를 위치하는 위치를 확인하는 방법 위액을 흡인해보고 그죠? 흡인액을 이제 산도 pH를 측정을 해봅니다. 그죠? 또 튜브 삽입 길이를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 65cm 정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잘 들어가지 않고 잘 안 들어가고 뭐 식도 같은데 혹은 입안에서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입안을 꼭 확인을 하고요. 그죠? 입안을 확인을 해보고 또 뭐 아침에 정기적으로 찍는 정규 엑스레이 같은 처방이 있으면 그것도 확인을 해보고 위액을 흡인해보고 그죠?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양 공급 방법에 대해서 볼게요. 지속적 주입, 간헐적 주입이 있습니다. 지속적 주입은 이제 펌프를 이용을 해서 12시간에서 24시간에 걸쳐서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당 10에서 30cc 정도 시작해서 8시간이나 12시간마다 조금씩 증가시켜가지고 주입을 하는 것이 좋고, 간헐적 주입은 이제 뭐 영양백이나 또 뭐 영양 펌프를 이용을 해서 한 번에 한 200에서 300cc 정도 줄 때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동안에 걸쳐서 하루에 3번에서 한 6번 정도 간헐적으로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볼루스로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한 번에 쭉 주는 방법.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뭐 4번에서 6번 정도 줄 수가 있고요. 한 번에 250에서 500까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중환자실이나 뭐 병실에서 이제 식사 때마다 L튜브를 통해서 이제 뭐 시기는 보통 캔으로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L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해주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에서 15분에 걸쳐서 주되 분당 50cc 이상은 주입을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장관 영양. 비장관 영양은 이제 비위가는 레빈 튜브, 그죠? 위까지, 코에서 위까지 넣으면은 비장관은 위를 지나서 소장 상부까지 삽입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흡인의 위험성이 높을 때 우리가 적용을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루관, 공장루관 영양이 있습니다. 이 위루관, 공장루관 영양은 보통 한 4주에서 6주 정도 이상 장기간 영양 공급을 할 때 적용을 하게 되고 외과적으로 누공 삽입을 하게 됩니다. 수술이나 뭐 어떤 시술을 통해서 삽입을 하게 됩니다. 뭐 내시경을 이용해서 삽입을 할 수가 있고요. 혹은 뭐 영상의학과 이런 데 의뢰를 해서 또 삽입을 할 수가 있고 또 수술적으로 개복을 해서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장 영양의 장단점도 있거든요. 장단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표 21-14 다음 장을 보시면 되고, 보시게 되면 비위관, 비장관, 뭐 위루술, 공장루술 적응과 장단점이 나오죠. 장단점이 나오는데 비위관은 뭐 4주에서 6주 이하일 때, 그죠? 단기로 사용할 때, 그죠? 그 다음에 위루술부터는 이제 그보다 더 긴 기간 동안에 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그리고 비위관은 이제 복부를 저장소로 사용을 하고 대신에 흡인이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한테는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장기간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위루나 공장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비위관 영양과 같은 장점, 그러니까 복부를 저장소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좀 밑쪽으로 보기 좋아요. 그러니까 옷 안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기관지로 잘못 삽입해서 흡인의 위험은 조금 떨어집니다. 근데 뭐 상처의 감염이나 뭐 이런 문제는 생길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이 경장 영양의 합병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위장계 합병증도 있어요. 뭐 복부 팽만이라든지 가스 생성, 뭐 탈수, 오심, 구토, 살사, 뭐 장경련, 위배출 지연, 뭐 위장관 출혈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수분과 전해질 불균형, 핍뇨, 고칼륨 혈증, 저칼륨 혈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역류해서 뭐 흡인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그죠? 뭐 간 위치나 크기 그리고 음식물 뭐 그런 것들 때문에도 관의 폐쇄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비경구 영양, 이제 입으로 먹지 못하는 대상자들한테 사용하는 비경구 영양입니다. 이 비경구 영양은 일단 감염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제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단점이 있는 게 비경구 영양입니다. 그래서 위장관 영양을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뭐 충분한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을 때 이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한 5에서 7일 정도 짧게 줄 거다. 그러면 말초정맥을 이용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간이 길어진다. 그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럴 때는 중심정맥관을 통해서 영양액을 주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의사가 매일매일 이 비경구 영양을 처방을 하고 이거는 약국에서 혼합돼서 이제 간호사한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주입을 하게 되는데 주입하기 전에 대상자의 가장 최근 검사 수치, 뭐 CBC부터 해서 그죠? 혈액 검사들,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대사하고 영양 상태를 반영을 해서 우리가 조제가 된 것들을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을 포함해서 아미노산, 포도당, 비타민, 전해질 이런 것들이 대상자의 영양 요구에 따라서 혼합되어서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줄 때는 이제 뭐 다른 영양소들하고 함께 혼합을 하거나 또 각각 따로따로 있는 그런 용기를 사용을 해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타민 C를 섞어서 준다든지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아니면 다른 영양액들 아미노산만 따로 있다든지 뭐 알부민만 따로 있다든지 뭐 그것들하고 같이 줄 수도 있고 뭐 다른 용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따로따로 줍니다. 보통은 따로따로 주고요. 줄 때는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기름기가 떠 있다거나 기름층이 보이면은 사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작용으로는 호흡곤란이라든지 청색증, 구토, 두통, 가슴 통증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비경구 영양을 할 때는 우리가 아까 뭐 짧게 사용하면 말초혈관을 사용한다고 했지만 보통은 이제 중심정맥 카테터를 이용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중심정맥 카테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옆에 그림 21-11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혈관을 우리가 통해서 줄 수 있는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브클라비안, 뭐 세고라 정맥을 보통은 통해서 주게 되고 혹은 뭐 외경 정맥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경구 영양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나 감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비경구 영양 체계를 유지를 하고 또 대사 전해질 혹은 용액 균형이나 합병증 예방 또 경장 영양에 대한 준비나 또 가정에서 하는 비경구 영양에 대한 퇴원 계획 이런 것들을 사정을 해서 대상자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비경구 영양 용액은 이제 24시간 이내 투입을 하도록 하고 영양분이 있다는 것은 세균 감염, 그러니까 세균들이 조금만 들어가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잘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4시간 이내 꼭 투입이 되도록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위에 가이드라인 보시면은 이제 경장 영양 공급과 경장 영양 뭐 생애 주기에 따른 고려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완전 비경구 영양 TPN이라고 합니다. 병원에서 TPN이라고 이야기 많이 하고 구강이나 경장 영양으로 이제 섭취가 전혀 안 되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줄 수 없는 대상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완전한 영양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측정 영양 불량, 뭐 10% 이상 체중이 감소했다든지, 혹은 위장계가 비정상이라든지, 폐색이나 복막염이나 뭐 소화나 흡수가 안 된다거나, 그죠? 만성구토나 만성설사, 장마비가 있다든지, 혹은 신경성 식욕부진이나 혼수 상태에 있다든지, 뭐 수술 전에 심각한 영양 불량에 있다든지, 그리고 뭐 암 치료 중이나 뭐 불충분한 구강 섭취를 할 때, 광범위 화상이나 복합골절, 폐혈증, 뭐 수술 외상 이럴 때, 또 아미노산의 요구가 증가되었을 때, 간부전이나 신장부전 이럴 때 있죠. 그럴 때 TPN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TPN 용액 같은 경우는 대상자 개개인의 영양 상태나 그리고 뭐 질병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처방도 달라지고 들어가는 뭐 용액이나 뭐 영양소나 이런 것들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완전 비경구 영양이기 때문에 이제 관을 삽입을 해야 되고죠. 중심정맥 카테터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잘못 천자해서 늑막을 잘못 천자해서 혈관을 천자해야 되는데 늑막으로 이제 바늘이 가게 돼서 기흉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죠? 기흉 같은 게 잘 생깁니다. 또 특히나 카테터 삽입이나 튜브를 교환할 때 공기색전증 같은 게 또 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고혈당증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TPN 주입 속도를 점차적으로 증가시켜야 됩니다. 처음부터 확 줘버리면은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가 급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혈당을 주의 깊게 잘 관찰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부종이나 체중 증가, 뭐 수분 과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미생물이 쉽게 성장할 수가 있다, 그죠? 영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에 대해서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당연히 이제 섭취량하고 배설량을 측정을 해줘야 돼요. 섭취량, 배설량 측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 섭취량, 배설량을 측정하는 목적이 이제 체액 균형을 사정을 하고, 그죠? 약물 효과도 사정을 하고, 그래서 이거는 환자와 가족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얼만큼 먹었는지, 얼만큼 배출했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환자와 가족들을 조금 교육을 잘 하고 측정 도구를 공급합니다. 뭐 계량컵이라든지 뭐 소변기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IO를 잘 측정하게 되고 이 IO는 그 듀티마다 데이, 이브닝, 나이트 듀티마다 매 근무번이 근무가 끝난 시점에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이트번이 이제 2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조사했던 걸 합산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고려를 해서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문제의 원인이 제대로 파악이 되었는지, 또 교육계획에 대상자의 가족도 포함을 해서 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협조적인지, 또 대상자에게 식욕 감소의 원인과 증상들은 나타났는지, 그리고 기대했던 결과가 비현실적인지, 뭐 기호가 고려되었는지, 음식물 같은 거 있죠, 그죠? 기호를 고려했는지, 또 소화 흡수를 방해하는 뭐 요인들이 있었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은 이제 간호과정 적용이다, 그죠? 이 사람은 식이력 과도를 조사를 했고, 뭐 체중이 늘어났고, 그죠? 뭐 간식만 먹고, 식사는 또 잘 하지 않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죠, 그죠? 뭐 그래서 키하고 체중하고 이런 것들을 재고, 뭐 피하 지방 주름 두께도 제거했다, 그죠? 그래서 뭐 진단 검사 결과는 다 괜찮았고, 그래서 체중 조절을 하겠다, 영양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체중 감소를 위해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시기에 대해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 뭐 행동도 수정하고 뭐 행동을 점검하고 격려하고 강화 방법을 선택을 해서 대상자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대상자가 음식을 얼만큼 섭취했는지 균형 있게 뭐 식사를 했는지 이런 평가들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으로 뭐 영양학적 요구에 어떻게 뭐 우리가 반응했고 또 필요한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보고
마찬가지로 개념도가 나오죠, 그죠? 그 개념도를 보시면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호 과정이 여기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